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열심히 사회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요, 모의고사 이번에 5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건조 지역의 변화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건조기후 지역은요, 아무래도 인간이 거주하기 불리한 기후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최근에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변화가 되고 있냐면, 자, 일단은 이 건조기후 지역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석유 자원의 개발에 따라서 많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어서 물과 식량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더 안 와요. 그래서 물과 식량을 얻기는 어렵죠. 맞나요? 옳은 걸 구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대신에 전통적 교통수단인 낙타가 널리 이용이 되고 있다. 자, 요즘은 낙타 잘 안 타겠죠. 그쵸? 자동차인데 뭐하러 낙타 타요? 그죠? 만대로 됐죠. 그 다음에 국경선이 그어진 이유가 앞에서 언급한 석유 자원의 개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유목민들의 이동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석탄 개발이 아니라 뭐예요? 석유죠, 석유. 그죠? 그래서 석유 개발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 거주에 유리했던, 불리했던 지역이, 유리했던 지역이 불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해졌던 지역이 유리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러한 산업의 발달이나 아니면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요것도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번에는 어찌됐든 1번이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온대나 열대기후의 평야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며 다른 작물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자, 세계 인구의 40%가 주식으로 하는 작물이래요. 자, 그래서 온대,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거의 소비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식량 자원은 뭐예요? 쌀이죠, 쌀. 그죠? 그래서 이 쌀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열대 우림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안 돼요. 열대라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절풍,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건기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는 농작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쌀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쌀이 재배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쌀이라는 작물이 부양력이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인구 단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3번은요, 동북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나왔네요. 자, 그래서 동북공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자, 우리가 국가 간의 영역 갈등이 나타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 갈등과 관련되는 문제는요,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출제될 수 있는 빈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독도입니다. 독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동북공정도 간혹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동북공정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이 자신의 영토의 동북 쪽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역사를 정리한 것까진 좋은데 그걸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왜곡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대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역사 왜곡 작업입니다. 체계적으로 왜 역사를 왜곡시킨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무역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단체.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들의 역사 왜곡일 뿐이고요. 민간단체 이런 것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시 중국과 잘 펴내야 될 필요성 분명히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북공정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홍수가 있고요. 가뭄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것들은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들이 있겠죠. 자, 홍수, 가뭄, 태풍, 뭐 폭설, 폭염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뭐가 있어요? 지진, 화산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홍수와 관련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것들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요. 자,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비가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사막이 아닌 사막의 가장자리, 사하라사막 가장자리 주변인 데인데 여기가 같이 뭐예요? 스텝 지역이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가뭄과 관련되는 사막이 되어가는 사막화 현상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자,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은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여름 계절풍은 이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니까 비가 어때요? 많이 내리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이 통과하는 거, 뭐 태풍이라든가, 그죠? 사이클론, 뭐 윌리, 뭐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비와 바람을 동반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아요.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으면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죠? 홍수가 왜요? 자, 그러면 나다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자연재해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인구 문제죠. 자, 이 인구 문제는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가 아닌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은요, 출산율이 높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낳은 게 문제예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많이 낳는 게 뭐가 문제냐?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들 너무 많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물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애들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경제가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아이 낳는 것들을 조금 줄이자. 무슨 사업? 가족개혁 사업. 맞죠? 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고령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령화나 저출산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어디예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 문제. 도시에 이제 막 산업화가 되니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뭐 주택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환경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야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개발을 시키게 되면 이 도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2000년대 현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성비불균형. 남자와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어때요? 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지위를 좀 높여주면, 여성의 비율이 좀 높아지면서 맞추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네,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구 문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도시와 촌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도시와 촌락은요, 하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해서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중심지 역할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촌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다 쓸게요. 자, 도시는 재화 서비스를 촌락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일자리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촌락 같은 경우에 뭐예요? 뭘 제공해요? 농수산물을 제공을 하죠. 자, 이 농수산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예요?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뭐 이런 여가 공간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제공하는 일들이 달라지잖아요. 너는 이거 주고 쟤는 이거 주고 서로 간에 다른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시와 촌락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3번이 되고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촌락이 아니라 도시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도시와 촌락의 경계는 거의 약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요즘은 완전한 촌락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사회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이게 촌락인가? 도시인가? 되게 애매모호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촌락은 도시에 대해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촌락에 대해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번에는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서해안은 동해안보다 해안선이 단조롭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것은 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안이죠. 자, 그 다음에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수심이 깊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드나듦이 복잡한 해안, 뭐 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데 이 리아스식 해안은 동해안 쪽이 아니라 서해안 쪽이나 남해안 쪽에 발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경관이 수려한 서해안과 남해안의 일부 지역은 이러한 리아스식 해안에 많은 다도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나라가 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과 관련돼서도 문제화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석유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요. 자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영순위로 출제될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석유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생산이 되지 않고, 그죠? 근데 소비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석유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과목 자체가 사회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석유를 소비량이 많은 선진국과 석유를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석유 보유 국가들을 우리가 오펙이라고 얘기하죠. 석유 수출국 기구. 그들이 석유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을 하게 되면, 생산을 결정하게 되면서 석유의 가격을 자신들이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닥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가 경계가 불분명한 바다에 매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북극 지역이, 그죠? 거기가 이제 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 바다는 과연 누구의 바다인가? 내 바다인가?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바다 쪽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70년대에 2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석유 파동으로 오늘날 갈등이 모두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요. 자, 석유 운송에 필요한 송유관과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석유를 둘러싼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사회화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자, 무슨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본능적인 존재로 태어났던 인간이 무슨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 사회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예요? 생활 양식을 학습해서 자,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적 존재가 된다. 될 화자를 써서 사회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회화는요,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는 진행형입니다. 사회가 바뀌면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회적인 존재가 된 것 같은데 컴퓨터가 새롭게 만들어졌네? 또 배워야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만들어지면 또 배워야죠.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속한 집단 간에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며요. 그죠? 아니죠. 자, 이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을 배우면서 나는 이런 거 좀 잘하나 봐. 나의 자아나 개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맞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건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제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사회화라고 하죠. 그래서 9번에는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 이해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문화 이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어요. 자, 문화 이해의 올바른 태도는 무슨 태도예요? 문화 상대주의. 아, 저게 옳은가? 저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우열을 판단하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문화를 이해하는 걸 문화 상대주의. 얘가 가장 옳은 태도고요. 나머지 것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회의 문화, 내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한글? 별로다. 영어? 우와,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판을 보면 다 영어 간판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요거요. 다른 문화만 우수한 것으로 보고요.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 그죠? 그러면 자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잃을 수 있습니다.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문화 이해 태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죠. 큰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이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유럽 문화권이나 아니면 미국 문화권의 문화들을 섬기고 있죠. 그죠? 자, 문화 상대주의는 아까 얘기했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께 좋다라는 거예요.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걸 지킬 수 있긴 하겠지만 발전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에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갈까요? 자,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기본권. 자, 이 기본권,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들 보게 되면 가장 궁극적인 기본권은 이제 행복추구권부터 시작해서 자유권, 평등권, 그 다음에 참정권, 뭐 청구권, 뭐 이런 기본권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합니다. 자,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현대복지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회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사회권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뭐예요? 참정권이다, 참정권. 그죠? 예, 이거 아니고요. 사회 보장을 받고요.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거 다 사회권, 적극적인 권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오늘날 정치가 간접민주정치를 쓰고 있잖아요. 직접민주정치를 쓰기에는 인구도 너무나 많고 영토도 너무나 넓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민주정치를 쓰는데, 그러면 간접민주정치를 쓰되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선거 비용의 일부를 누가 대줘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대주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대줘야지. 시민단체에서 대주면 그 시민단체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정치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거. 그죠? 자, 시민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에 달하면 누구나, 자,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선거구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합니다. 선거구 법정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갈까요? 자,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답니다. 스스로. 자,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원리가 몇 가지 정도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나라의 최고의 권력인 주권은 누가 가져야 돼요? 국민이 가져야 되죠.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다스려요? 국민이 스스로 다스립니다. 국민 자치죠. 자, 세 번째, 뭐에 따라 다스려요? 헌법에 따라. 입헌주의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누군가 강력한 하나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모든 권력 가지면.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안 되니까 권력은 어때요? 나누어 가져야 된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다 이제 다수결도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국민이 스스로 다스려야 된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국민 자치의 원리죠. 그러면 국민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좋긴 하지만 오늘날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민정치는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표를 뽑는 선거의 절차가 중요하다. 앞에 있는 문제랑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다음 사례에서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기본권을 오린 것은 자, 서울고등학교는요,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하고 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서울고등학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떠한 서울의 무슨 고등학교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면 뭐 불이익을 준대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권이 되는 거예요?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그죠? 저 여기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라고 좀 써드릴게요. 그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제 주체로서 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경제 주체는요, 누가 있냐? 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습니다. 자, 가계라는 건 뭐예요? 가계라는 것은 뭔가를 소비하는 주체가 되고요. 자,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산하는 주체가 되죠. 그 다음에 정부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경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건 기업이죠. 가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칙이나 법을 제정하는 경제 주체는 누구예요? 정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이용한 대가로 임금이나 지대나 이자를 지불한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기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몇 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나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자, 시장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량을 어떻게 해요? 줄이겠죠.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내리게 되면 수요량을 어떻게 해요? 늘리죠.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고 가격이 내리면 올라가는 반비례 곡선이고요. 반대로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례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가격, 그 다음에 이 시장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 할 때? 그렇죠. 일치할 때 결정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번에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의 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상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요, 사형에 처합니다. 남의 물건 훔친 자는 종으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많은 돈을 내래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물로서 갚는데요. 자, 이거 고조선의 무슨 법? 8조법. 그죠? 법률 체계가 엄격했고요. 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인의 뭐예요?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종으로 계급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많은 돈, 뭘 사용했어요? 화폐를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곡물로서 농경사회. 갚아요. 있어야 갚죠. 뭘 가질 수 있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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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이 아니죠. 왜요?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5세기 삼국의 형세를 정리한 거래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4세기의 삼국의 전성기가 되었던 나라는 백제의 근초광입니다. 자, 4세기는 백제예요. 자, 5세기는 누구예요? 5세기는 고구려예요. 그리고 이 고구려의 광, 특히 누구예요? 장수왕이 이제 한강을 차지했으니까 장수왕이 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6세기에는 누구예요? 신라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진흥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5세기의 전성기는 고구려가 된다고 했고 신라랑 백제랑 동맹을 맺으면서 백제가 한강을 빼앗겨서 웅진으로 천도해요. 즉 한강을 차지한 누구에 관한 얘기가 되면 장수왕에 관한 개념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가 되니까 장수왕의 남진 정책 혹은 뭐 장수왕의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이런 거 나오는 거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근초고왕이 나왔으면 이건 4세기로 가야 되는 거고 진흥왕이 나왔으면 이건 6세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왕은 전성기는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8번에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대요. 자, 그래서 동성왕은요, 신라 왕실과 혼인을 하게 되고요. 무령왕은 왕족을 파견하거나 고구려의 공세를 뭐 강화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중국과 이제 연맹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 마지막 성왕이에요. 자, 이 성왕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를 사비, 그러니까 지금의 부여로 전도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강을 잠깐 회복했지만 진흥왕에 의해서 뭐 빼앗겼죠. 나중에는 관산성 전투에 전사하기도 했고요. 자,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수용했던 시기에는 백제 불교를 수용했던 왕은 침류왕이죠. 그죠? 그래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번에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일신라는요, 유교 이념을 가르치는 국학. 자, 이 국학이라는 건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통해서 뭐예요? 임금께 뭐 충성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오소경이라는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되면서 지방 세력을 뭐하기도 합니까? 감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단에는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조세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촌에는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밑줄친 이들은 어느 민족이냐라고 나왔는데요. 자, 윤관이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이끌고 나갔대요. 자, 윤관의 별무반과 관련된 민족은 누구예요? 여진이죠, 여진. 그러니까는 거란과 관련되는 인물들은 뭐 서희, 1차에서 서희, 그 다음에 3차에 강감찬, 이게 이제 거란이 되는 거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과, 그죠? 예, 전쟁이 일어나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송과는 계속 친선관계를 유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책이래요. 자, 조선시대 왕들의 업적들을 기록하고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걸 편찬을 하는 조선의 어떠한 역사책, 조선 왕조실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기록의 역사래요. 그래서 별거 다 기록을 해가지고 어떤 왕이 야, 이거 좀 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요것 좀 빼라고 하셨다. 뭐 이런 것까지 기록할 만큼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나라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역대 왕들의 업적을 정리했던 책들을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건 이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이 되는데요. 자, 이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개혁안, 특히 가보개혁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일본의 간섭하에 있었던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들은 군사제도의 개혁을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청이 아니라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이 되었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됩니다. 그죠? 예, 신분제는 폐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토지제도의 개혁이라든가 군사제도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뭐 지지하기도 어려웠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 이 개혁들의 한계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들도 잘 모를 거예요. 맨날 발표하니까. 그죠? 자, 이러한 개혁이 이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제가 민족 말살 통치를 추진한 정책을 옳지 않은 것은 신사참배나 궁성요배를 강요하고요. 자, 우리 역사 교육을 허용합니까?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역사 쓰면 안 돼요. 혼나요. 너희들은 조선인 아니고 이제 일본인이야. 니들이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우리를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역사 교육을 실시하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식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 말살 통치 시기에 일본의 정책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960년 이승만 정부가요,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학생과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를 규탄하며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전개했대요. 자, 3.15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4.19 혁명이죠. 결국은 이 이승만은요, 이 4.19 혁명에 의해서 이제 하야하게 되고 새로운 장면 내각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자, 6월 민주항쟁,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정도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5년의 단임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헌법이 개정이 된 구차개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까지도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것까지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4.19, 6월 항쟁,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까지, 5.18 민주화 운동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